네, 이번 주 미국 증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이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관세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소화해야 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한 달 뒤로 유예가 되면서 투심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또 여기에 구인 이직 보고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노동시장이 침착하게 냉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또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슬며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 주요 이슈들과 간밤 뉴욕 시장 상황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간밤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3대 지수는 일제히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0.72%, 그리고 다우존스는 0.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1.25%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3대 지수에 또 영향을 미쳤던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먼저 이 미국의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약 760만 건으로 이 구인 건수가 집계가 되면서 좀 예상치에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이러한 시그널이 또 금리 인하에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맞불 작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면서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날은 기술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습들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이 소비 방어제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란불을, 초록색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들은 투심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하락세를 딛고 2.5%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의 아무래도 아이폰을 생산하는 양이 막대하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모두 다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빅테크들의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딥시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완만한 실적 호조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월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2025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오늘의 상승세를 견인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의 부품을 중국이 아닌 또 인도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세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도 애플은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방금 속보로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한 207달러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실적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국을 살펴보실 텐데요. 장중에는 이렇게 2%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외에서는 6%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좀 하락세를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현재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살펴보시죠. 네, 애플도 2%가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더욱더 도드라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현재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장에서 팔란티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 $1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계속해서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핀더더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그러한 조치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갈등은 확전보다는 협상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핀더더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일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 자동차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 유예 소식으로 인해서 전날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보실 텐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리스크들이 완화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가들의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팔란티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후에 이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 상승세가 장중에도 또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4%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핀더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핀더더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8%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기타의 중국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 실적 발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가 여러 기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먼저 머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걸로 나타났고요. 매출 역시도 7%가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펩시코도 보겠습니다. 펩시코는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연간 가이던스도 좀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요. 페이팔도 보겠습니다. 페이팔은 4분기 매출 호조세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브랜드 결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이 알파벳과 그리고 AMD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알파벳 이제 매출액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964.7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EPS와 매출이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알파벳은 앞으로 이 AI와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서 성장이 얼마나 이뤄질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목해봐야 된다는 월가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AMD의 이 실적 전망도 살펴보실 텐데요. 1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용 AI 프로세서 사업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이 프로세서의 사업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옴과 동시에 오늘 또 목표 주가는 하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머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9%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요한 이 상품의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현재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펩시코도 오늘은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진한 매출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걸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페이팔도 보시죠. 네, 페이팔은 오늘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면서 1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알파벳도 살펴보시죠.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5%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MD도 보겠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 중국과의 관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유예하는 데 합의를 했지만 중국과는 추가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현지 시간부로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현재 평균 20%의 관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은 추가적으로 10%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사업 분야 중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그리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태양광의 웨이퍼나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기존 50%에서 6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LNG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와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구글과 같은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국 간의 관세 정쟁은 조금 더 길어질 전망인데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 이후로 중국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건 기업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치안에 언급된 기능성 차량에는 전기 트럭도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10%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됐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타협의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내놓은 만큼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성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이 중국에 대한 관세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네틱시스의 한 수석 경제 전문가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달리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전했는데 때문에 이번에 양국이 부분적으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관세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올해 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간밤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갈등이 확전보다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판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알리바바나 JD.com 모두 2%에서 3% 상승을 보였고요. 샤오펑이나 핀더더 같은 경우는 오늘 8%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베런스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관세를 발표했음에도 중국 관련주가 상승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번 무역 갈등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일단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던 만큼 추가적인 조치안이 오히려 상승 모멘텀에 더 큰 호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고용 빅위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고용 데이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일제히 하회하는 구인 건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노동부는 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 이직률 보고 조사에서 노동 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인 일자리 공고가 12월 마지막 날에 55만 6천 개 감소하면서 760만 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인 800만 개보다 적은 수치가 확인이 됐고 또 같은 12월에 비농업 고용자가 25만 6천 명이나 급증한 반면 신규 채용 공고 수준이 55만 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데이터는 실업자 1인당 공석수인데 이 해당 데이터도 6개월 연속으로 1.1대 1로 유지가 됐었고요. 지난 2022년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1인당 공석수가 1대 2였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냉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노동 지표들 주 후반에 대거 준비 중인데요. 일단 오는 새벽에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리고 7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모든 고용 데이터들을 확인 이후에 3월에 나오는 FOMC의 금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추가로 시장에는 영향으로 미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확인한 이후에 앞으로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으로 불릴 수 있는 팔란티어 처음으로 $100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강력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월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23% 넘게 상승하면서 $103 선에 거래를 마쳤죠.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팔란티어 주가는 2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AI 사용 확대에 힘입어서 팔란티어 4분기 매출이 36%나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기도 했고요. 주당 이익 같은 경우도 14센트로 월가 예상치인 11센트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사용 확산에 힘입어서 미국 내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52%나 성장한 상황인데 올해 전체 매출 같은 경우도 37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 중인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0에서 $150까지, $12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투자 의견은 매수 등급을 반복했는데 이 한 분석가는 상품 유통업체에 비해서 팔란티어는 AI 부가가치 기업으로 더 많은 시장 가치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UBS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80에서 $105로 올렸습니다. 딥시크를
변화를 감안할 때도 팔란티어의 가격 구조가 AI 가격 하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비중 축소를 유지해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날 동일 비중으로 투자 등급을 올렸는데 목표 주가도 $60에서 $95로 높여 잡았고요. 다만 아직 높은 평가 주가의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우려사항이다라는 지적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12개월 이후 선도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 현재는 무려 173배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사실 매수보다도 기존의 중립 의견이나 매도 등급을 유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제프리스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팔란티어의 높은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지적하면서 주가가 앞으로 28%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100를 일단 돌파한 팔란티어인데 어제 팔란티어 CEO도 우리는 뉴 페이스, 새로운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긍정적인 미래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너무 높은 주가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함께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 오늘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의 연간 기준으로 직전 연 대비해서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약간 충격을 가하기도 했는데 최근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월 유럽 판매량이 급감한 모습을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계신데요. 여러 유럽 국가의 월별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든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의 판매 추이가 급감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난 1월에 스페인에서는 75%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63%나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 주력 자동차인 모델 Y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2023년 1위에서 지난해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28개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조사해본 결과 모델 Y 판매량은 20만 9천 대로 4위를 기록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모델 Y 판매량은 전년보다 17% 줄어서 전체 순수 전기차의 감소폭인 마이너스 1.2%보다도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인식되는 것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테슬라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 머스크는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극우 정당들에게 공개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아우토스토 스카우트의 한 영업 책임자는 테슬라 신차가 이전보다 적게 팔리고 높은 할인율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일론 효과라고 부른다라면서 현지 상황을 전해오기도 했는데 사실 유럽 쪽 분위기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전기차 성지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테슬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2%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업계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의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테슬라가 5개 분기 연속으로 등록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의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사업 부문에서 더 긍정적인 실적과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력 사업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모델이니만큼 앞으로의 판매량 추이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친암호화폐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에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3.8% 하락한 9만 7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국부펀드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매입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발표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너 5시간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AMD의 구체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간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가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이번에 기술주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미국이 계속해서 이 AI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또 비슷한 효율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일장 발표됐던 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의 이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 리포트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를 떠올리면 누구나 이 미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빅테크들이 미국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S&P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그려 나가는 곡선과 일치하게 이 미국의 가치, 성장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대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또 2010년대는 이렇게 주가가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기술주가 미국 증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계속 살펴보시죠. 네, 미국 기술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인적 자원 부문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나 MIT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학들에서 이렇게 기술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국인들의 한정에서만 아닌 또 이민자들을 유입을 하고 세계 각국에서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인적 자원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또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창업 쪽의 지원도 계속해서 막대한 그러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로 이렇게 과학기술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전에 이 우주 산업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AI까지 정부에서 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AI 같은 경우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트럼프가 5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을 설립하고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기술 대기업들이 당연히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의 기술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본시장이 닫혀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렇게 좀 경쟁이 자유로운 그런 자본시장 경제에 더해서 또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현재 이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AI 중심의 기술주들의 우위는 3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속 이 그래프들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상승 사이클과 똑같은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궤적을 지금 쫓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속도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사이클 초반부에 나왔던 그런 강력한 수익률 역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주도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만 해도 이 엔비디아가 상반기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반기 들어서는 팔란티어를 포함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010년대만 해도 이 메모리와 서버용 반도체가 이 클라우드 사이클에 의해서 호조세를 보였다면은 이 최근에 이 2024년도 말 들어서는 B2B 이 모델을 통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을 되다 보면은 이 후반부에 들어서 중소형주로 이렇게 투기적인 매물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클 후반부에 들어서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의 강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테마는 어떤 것이냐? 역시나 앞에서 봤듯이 계속 이 기술주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또 이 다양한 인재들로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너지, 기술적 혜자를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이 패권 다툼을 또 논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로봇과 우주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또 화성에 깃발을 꽂겠다 이러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 미국 시장에 함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들을 살펴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스트라의 이 주가 상승세를 더욱더 뛰어넘는 그런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함께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존비즈호는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는 중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우주에 걸쳐서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로켓랩 대비해서 주가는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하락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리포트 분석에 의하면은 이번 하락을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케네디 청문회 통과 가능성 업, 파랗게 질린 백신 원툴 모더나 주가, 팔란티어 $100 돌파 기염, 졸트 구인 공호수 예상치 하회, 페라리 예상치 상회 실적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 매달의 첫 주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게 많고 기업 실적도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이슈가 되는 것들만 보겠습니다. 그 케네디 얘기를 했죠. 케네디가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트럼프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 뭐 이 사람의 할아버지나 존 F 케네디의 손자들, 손녀들 굉장히 다 약간 그 비판적인 저기로 보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신이 선택을 했으니까요. 일단 지금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고 나면은 청문회에서 처음에 한 명 어그러지면은 거기부터 굉장히 지금 순환이 오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청문회 하는 사람이 잘 통과가 되면은 조금 술술 풀리는데 뭐 한 두세 번째 사람들은 좀 낙마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낙마하면은 이게 처음에 정권 시작하는 데부터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처음에 청문회 하면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지금 첫 번째 주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무슨 뭐 케네디가 민주당인데 뭐 공화당의 손을 잡았니 그걸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첫 번째 주자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기서 만약 낙마를 한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상하원을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나와서 탈락을 한다. 이거는 정말 같은 진영에서조차 트럼프의 첫 출발을 망가뜨린다는 거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 되겠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는데 모더나 주가가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랑 모더나가 코로나 때 mRNA라는 그냥 교과서에만 있었던 것을 이상을 현실로 실천해버리면서 대박을 맞이했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그 계속해서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던 에브비 휴미레를 제치고 10년 연속을 그 못하게 만들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까지 올랐어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그런데 모더나도 있었죠. 근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큰 차이는 뭡니까? 화이자는 역사가 깊죠. 세계 1, 2차 대전 때 그 당시만 해도 약이 지금처럼 아주 좋지 않았고 전염병에 대한 그 어떤 방어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병이 확산됐죠. 곰팡이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1, 2차 대전 때 병사들의 어떤 오염을 다 막았던 회사고 그다음에 비아그라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항암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는 그냥 연구소 하나 달랑 갖고 있는 백신 원툴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극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케네디가 계속해서 그걸 주장했잖아요. 어린이들 우리 어렸을 때 영유아 백신 다 맞죠? 무슨 풍이니 백일이니 뭐 이런 거 다 맞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소아 마비니 무슨 아이가 크는데 성장에 치명적인 뭐를 유도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백신 업체들의 지금 그 주가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잖아요. 버니 샌더스랑 지금 이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이서 계속 공격을 했다고 그랬더니 반대로 공격을 했다고 했죠. 너네 제약회사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먹으면서 너네 겉으로는 지금 백신을 욕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나한테 지금 들이밀지 말라고. 나는 백신 건강을 혼자지 백신을 뭐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저기 하자는 거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일단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서 급락을 했어요. 지금 완전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상원 재무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면 상원 전체에서 투표를 또 합니다. 근데 지금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14대 1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14대 13이 딱 한 명이 변수였는데 그게 공화당 의원이었어요. 루지애나주의 빌 캐시디라는 상원 의원이 공화당인데 케네디를 계속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욕을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 당론을 따랐어요. 그래서 14대 13으로 겨우 통과가 되면서 모더나 주가는 급락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이 공화당 53, 민주당 4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표가 공화당이 4-5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모더나 주가는 급락을 했다.
역시 누구를 앉히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이 이 제약업체에도 심하게 올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백신 원툴인 이런 모더나의 주가에는 굉장히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졸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측값이 760만 3천 건 정도였는데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2023년도 3월부터 채용 공고 수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건이 깨지면서 700만 건으로 내려가고 700만 건 깨지기 직전에 2달 정도 살아났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지금 그 기업들이 우리가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라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업률도 4%에서 머물고 있고 신규 실업자들은 없어져서 수상 청구 건수 내려가고 있고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도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채용 공고 수에서만큼은 기업들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남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채용 공고를 남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딱 정말 맞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에 맞는 지원 이게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채용 공고 수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800만 건이 나왔었는데 다시 800만 건을 붕괴시키면서 700만 건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2달 동안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수준 760만 건이 깨지면은 이제 코로나19 저 때 왕창 망가졌던 때에서 회복됐던 그 넥라인이죠, 여기. 요게 이제 머리가 될 테고 역헤드 앤 숄드잖아요. 어깨, 머리, 어깨. 여기 목 정도 되잖아요. 목에서 어깨. 요 수준으로 지금 다시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 공고 수는 제대로 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202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자, 700만 건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왔는데 여기서 예상치 요 나온 거보다 낮게 예상한 게 단 한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젠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냥 쉽게 말해서 속젠이라고 부르는 거 발음 쉽게 하기 위해서 소시에테 제네랄 그 프랑스 그 투자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만 750만 건을 예상했습니다. 그 760만 건에 유일하게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나머지들은 전부 여기 있어요. 지금 예상치가 이게 뭐 그 통계학에서 배우는 정규 분포 아닙니까? 정규 분포로 뭐 3시그마, 6시그마 막 완전히 벗어난 통계들은 여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하나 나오긴 해요, 이거. 혼자 900만 건을 외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건 사실 통계에서 제외하잖아요. 뭐 6시그마, 막 5시그마, 6시그마 그러니까 완전 그 통계의 분포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 체조 경기 보면 나오잖아요. 다들 평균 점수를 뭐 예술 점수, 기술 점수 5점 줬는데 어떤 심사위원은 다 8.9점 준 사람한테 1점 주는 사람 있잖아. 꼭 희한한 사람들이. 그거는 분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벗어난 거고 이건 무슨 그쪽 900만 건을 혼자 이렇게 엉뚱하게 외친 거고 여기 선에 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완전 벗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낮게 예상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전부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치 하회인 거죠. 저런 엉뚱하다고는 그렇긴 한데 분포에서 완전 벗어난 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서 쪼그라드느냐 그걸 본 건데 프로페셔널 서비스, 전문 서비스, 개인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좀 변동이 심해요. 2달 동안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이 부분이 22만 5천 건이 감소했어요. 아까 전에 800만 건에서 760만 건이 됐으니까 한 50만 건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졸트는 2달 전이에요. 2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작년 12월 달께 발표가 되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한 60만 건이 줄어들었는데 60만 건. 그중에 거의 절반이 전문 서비스에서 날아갔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11월 달에는 급증을 했었다는 거죠. 12월 달에는 이게 27만 3천 건 정도 급증했는데 갑자기 또 22만 5천 건으로 하회를 하면서 2022년도 초반에 그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 인력이 많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의 채용 공고가 많이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채용학원 틀인데 이
이 앞에 나오는 거는 구인 건수예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수. 채용 공고수가 확 줄은 거죠. 전문 서비스 0에서 확 줄어버린 거고 여기 나타나죠. 이 지금 10월 달, 11월 달 이 지금 넘어가면서는 채용 공고수가 전문 서비스에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 27만 건 여기 는 거예요. 27만 건. 여기다 27 정도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22만 5천 건 정도 줄어버렸어요. 변동이 상당히 심하죠. 이 항목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항목이 감소된 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전문직이 줄어든 거예요. 의사 같은 의사나 뭐 간호사 이런 채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거의 근접을 했죠. 지금 이 채용 공고수랑 이 실업자 수가 거의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코로나 때는 완전히 저기 실업자 수가 치솟고 채용 공고수보다 실업자가 왕창 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거의 플러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거의 700만 명 되고 채용 공고수가 760만 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업자 대비 구인 수를 구하면 그럼 1이 살짝 넘는 수치가 나오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표현해 놓으면 이거예요. 1.1이 나와 있죠. 이제 파란색이. 1.1.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실업자랑 구인 공고수를 따로 해놨죠. 구인 공고수가 실업자 수에 거의 붙었잖아요. 붙었지만 플러스 양의 숫자는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업자 한 명당 볼 수 있는 구인 공고수가 1.1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냥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업자가 이제 내가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맞는 구인 공고수가 1.1개 정도, 일자리가 딱 한 개, 내가 맞는 거 한 개에다가 0.1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숫자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얼스 앤 퀴츠. 지금 채용 공고수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채용 공고수, 그게 구인 공고수, 그 다음에 히얼스 채용, 그 다음에 퀴츠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오프라는 정리해고가 있죠. 퀴츠랑 레이오프라는 정리해고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해고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 퀴츠든 정리해고인 레이오프든 회사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분리시켰다고 하죠. 이게 어쨌든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이고 이거는 채용된 사람. 근데 여기 자발적 퇴사만 일단 해놨죠. 왜냐면 정리해고는 회사에서 임의대로 잘라버린 것이고 자발적 퇴사는 자기가 사표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자발적 퇴사가 중요한 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 실업자 대비 구인 공고수가 1.1이잖아요.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일자리가 딱 한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다? 이건 자신감이 넘치는 거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일자리가 딱 하나인데 내가 저 회사 하나만 원서를 넣었는데 바로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 2, 3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원서 수가 2개, 3개도 아니고 1.1밖에 안 되는데도 사표 던지고 나간다는 거는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지금 나가서 그냥 바로 내가 저 하나 지원해서 원샷 원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발적 퇴사가 올라가고 있고 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이게 전저점 반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요거는 전저점도 깼어요. 지금 자발적 퇴사는 일단 전저점을 깼다가 자신감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일어났던 그 자발적 퇴사 밑을 깨버렸죠, 사실. 이게 자발적 퇴사가 코로나 때보다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어제 이 팔란티어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지금 출발점이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청문회에서는 케네디 주니어 그 사람 낙마하면 지금 공화당이 상원 다 잡고 있는데도 낙마한다는 거는 지금 트럼프한테 반기를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실적에서는 또 팔란티어가 중요하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팔을 창업하고 페이팔을 운영했던 그 핵심 멤버들이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사회, 경제, 뭐 정치 곳곳에서 중요 역할을 다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실적이 꺾인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팔란티어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으면서 어제 시간에 20% 이상 급등했는데 본장에 들어가서도 25% 가까이 급등했어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라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 좋게 나왔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 연속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커졌어요. 그렇죠?
이 지금 전 3분기에는 원하고 거의 겹쳤는데 초록색이 실제치고 동그라미가 예상치잖아요. 예상치 상회는 계속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 이 간격이 훨씬 커져. 지금 거의 눈사람 모양이 보일 정도잖아요. 이게 6.67 정도 지금 상회했습니다. 775.78 밀리언 달러가 매출이 예상됐는데 827.52 밀리언 달러가 나와서 6.67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이건 완전 떠버렸죠. 눈사람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3분기,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는 똑같은데 계속 서프라이즈 이 간격이 커지다가 이번엔 아예 예상치를 완전 상회해버리는 아까 뭐 그 정규 분포포 통계학 배우면 정규 분포포에서 완전히 위로 벗어나는 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26.11이 나왔습니다. 0.11달러 주당 순이익이 예상됐는데 0.14달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폭등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자, 주가가 여기를 갔어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 자, 이 채널을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하면 이 채널이 나왔는데 이 채널 상단을 이 정도 상승 갭으로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오버슈팅 아니면은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갑자기 이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죠. 지금 1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초입니다. 이거 뭐 댓글에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 9달러에 사서 지금까지 버텼다 했는데 정말이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거 버티는 건 또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10달러, 9달러짜리면 동전주 같은 형식인데 뭐 1달러, 2달러는 아니지만 거기서 100%를 버틴다, 10배를? 아, 대단한 1000배인가요? 저기를 10달러 밑에서 100달러까지 버텼다.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대단한 시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페라리 시정입니다. 레이스죠. 티커가 레이스예요. 자, 요쪽이 강하죠, 얘네도. 지금 재무제표는 아주 건강하고 과거 실적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얘들도 성장주기 때문에 배당을 좀 인색하게 하고 가치는 고평가라기보다 PER이 높아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죠. 요쪽이 강한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이것도. 자, 1.71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80 빌리언 달러로 나왔고요. 지난 분기에 예상치 하회가 거의 부합인데 어쨌든 빨간색이 나오긴 했는데 초록색으로 다시 변했고요. 자, 순이익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자, 손익 더 서프라이즈 나왔죠. 14.59. 이것도 어쨌든 4분기 연속. 예상치가 요거 좀 낮아서 눈높이 허들이 낮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상치가 낮던 것도 팩트니까요. 예상치를 14.59%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10.35만 오르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해요. 481달러. 지금 435.87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8바이 4홀드 원셀이고요. 자, 지금 페라리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죠. 자, 페라리 뭡니까? 앙카해진 그 도로에 굉음을 내면서 스키드 마크 내는 그거 원해서 타는 거 아니에요? 페라리 타는 사람들? 그쵸?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라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페라리 전기차. 이게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 그쵸? 테슬라 전기차만 봤잖아요. 페라리 전기차, 람보르기니 전기차가 나온답니다, 지금. 자, 지금 일단 갭 상승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쭉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고점 추세선을 밀렸죠. 팔란티어는 이거를 아예 뛰어넘어버린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밀렸습니다. 근데 갭 상승이 크게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주봉 월봉입니다. 네, 주봉에서 이 부분이 살아났죠. 지금 50주선에서 일단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 복귀했고요. 월봉입니다. 자, 페라리도 결국 살아납니다. 월봉에서 이 50개월 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20개월 선하고 이격을 따져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 보라색 살짝 안 보일 텐데 20개월 선이 또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에 다가서고 있다. 자, 페라리도 결국 이격을 조정하자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저기 마피아 얘기부터 지금 페라리까지 이틀 연속 왔는데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마피아하면 누구?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슈퍼카지. 레이스 스타트.
관세 유예 이후 어제 국내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유예 전 상태까지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2%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운이 고조되면서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는 나왔지만 그래도 간밤도 뉴욕 증시가 유예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였던 만큼 오늘까지도 해당 기조는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급격한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3%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발 쇼크는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관세 프리존으로 불렸던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에서도 네카오 관련 종목들 어제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를 추가적으로 매수해 내면서 네이버는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발 이슈로부터 이제 오늘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중국과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 유니온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이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함께 올랐던 이슈와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크게 샘 올트먼 그리고 트럼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샘 올트먼과 관련된 코멘트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의료 AI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었죠. 방한한 샘 올트먼이 여러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추가적인 AI 파트너십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왔는데 그 안에서도 앞으로 챗 GPT를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는 검토안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해당 소식 덕분에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주요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로봇과 관련된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내놨는데 한국 기업과 함께 로봇 사업을 논의하기 원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날장에서 사이맥스가 13%, 두산 로보틱스도 1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좀 미리 점검을 했었던 이슈입니다. 빌 게이츠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빠르면 3년 안으로도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야후 파이낸스의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해왔는데 어제 단독적으로 점검했던 이 시장 외 이슈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도 나왔고요. 엑스게이트도 25%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는 테마단에서 가장 강한 불기둥을 내뿜었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이슈로 함께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미국 정부발 수혜주로도 불릴 수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유예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수출주인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희귀금속 관련해서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유예하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기조가 확인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사이맥스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지만 로봇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이 어제 나왔던 이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큰 변동성이 확인이 된 만큼 오늘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딥시크 등장 이후에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전력 설비주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추론 중심으로 AI 컴퓨팅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샘 올트먼의 결과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카카오, 크래프톤 각 기업과 여러 가지 이 설계와 그리고 개발 협력과 관련된 논의안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카카오와 함께 AI MOU를 체결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AI에 대한 모멘텀 함께 키워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I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간 외에서 발표됐던 미국 쪽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 공식 발표 소식부터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서둘러서 이 중국 쪽과 굳이 협상을 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 시간으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오는 10일 다만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 혹시 그 전에 추가적인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에 있었던 20%대 관세율이 추가적인 10%의 부과율이 더 추가가 되면서 30%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쪽, 태양광,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섹터 단으로, 산업 단으로 추가적인 관세가 인상이 된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죠. 미국산 LNG에 15%의 세금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농기계나 원유와 관련해서도 10%대 추가 부과가 나왔고요. 비관세 조치로 확인해 볼 부분은 금속물질 수출 통제하는 거, 그리고 구글과 관련해서도 반동점법 위반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구글은 이미 2010년부터 중국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는 큰 이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혹시 추가적인 타협의 이 의지나 이 여부가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 시간의 실적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과 AMD 실적이 나왔죠.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는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당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도 하락하는 목표치가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는 나름 긍정적인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예상치 하회를 겪으면서 어쨌든 알파벳과 AMD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의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게 됐습니다. 해당 부분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끼쳐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일정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 드디어 LG CNS 상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표도 나오는 만큼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견조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AMD까지 같이 점검을 해드렸는데 미국 쪽에서는 오늘 새벽 중요하게 보실 실적은 퀄컴과 암이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나 KB금융 등 은행주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밤 어느 정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 보였던 호주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관세 이슈에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대 지수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일단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3대 지수가 장 초반만 해도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하는 것을 한 달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은 고용 보고서 또한 발표가 됐습니다. 이 12월 구인 이직 건수인 졸지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12월의 구인 건수는 약 760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다르게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이 석탄과 석유 등의 10%에서 15%의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무역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 속에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 빅테크들은 이렇게 오르면서 국채 금리는 시장에는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힙틀맵 열어서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유틸리티 섹터와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소비 방어주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우에 편입된 섹터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의 상승세는 조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빅테크들이 좀 다시 한번 되살아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하락세를 딛고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타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좀 관세 우려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2% 넘게 그리고 메타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간밤에 빅테크들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실적 호조세가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월가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보실 텐데요. 이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아이폰 부품을 중국에서만 제조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또 인도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도 보실 텐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207달러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알파벳 소식은 자세하게 조금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23%가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핀더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과는 또 반대로 이번 갈등이 확전하기보다는 협상에 또 무게가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반대되는 그러한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으로 인해서 오늘 핀더더는 8% 넘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일 하락했던 자동차 대표주들은 오늘 일제히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그러한 소식 속에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종목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장전에는 머크, 그리고 펩시코, 페이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EPS가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역시도 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9%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매출과 더불어서 가이던스까지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브랜드 결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13%가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I 사업에 $750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시간 외에서는 6%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AMD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다만 1분기 성장률은 조금 다소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주가의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거의 3%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도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 지표 발표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이렇게 소화해야 될 일정들이 많은 가운데 이 중국과의 관세 이슈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감안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은요. 다 잘 아는 낯익은 얼굴들이죠. 샘 올트먼 오픈AI AI CEO,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샘 알트먼 CEO의 방문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었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어제 갑자기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물론 일본에서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만, 두 사람은. 근데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서울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한미일 AI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됐다. 이제 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역시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딥시크의 부상을 막자,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AI 굴기,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를 하고 제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한미일 3국 간의 AI 동맹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면과 3면에 걸쳐서 좀 다루고 있고요.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어제 같이 회동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유명하죠. 뭐 글로벌 웬만한 그 IP는 다 이 ARM 거, ARM 거를 쓴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ARM이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오면서 이제 ARM 이 회장 이름이 르네 하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르네 하스 CEO도 어제 와서 같이 이 삼자회동에 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러니까 4명의 CEO가 만나서 AI와 관련된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들리기는 바로는 이 두 사람은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아주 핵심 회사들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삼성전자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인발부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또 삼성전자한테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샘 올트먼 이 오픈AI CEO가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독자 칩을 좀 AI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독자 칩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은 이제 전해진 지 꽤 됐고요. 또 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 생성형 AI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용 디바이스, 즉 단말기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이 샘 올트먼 CEO가 이재용 회장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네가 오픈AI가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AI 전용 단말기와 관련된 게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HBM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뭐 가전도 다 갖고 있고 휴대폰까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반도체도 파운드리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새로운 단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 사람이 AI 동맹을 결성을 해서 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들러리를 서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스타게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들러리는 아니고 이제 들러리 이상의 수준, 그러니까 파트너 수준은 우리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용 회장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하죠. 이재용 행보에 힘받는 삼전. 어제 삼성전자 주가 얘기입니다. 3.3% 올랐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매수 규모는 뭐 400억대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다는 소식만 들려도 그냥 무척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참 냉혹하게 작년 8월부터 좀 팔고 있죠.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서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월 초에 잠깐 한 5거래일 정도 조금 사고 몇천억 사고 그 이후에 계속 팔았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뭐 물론 그래서 하루 만에 좀 뭐 9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제 별로 없죠. 이미 작년에 하도 돼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를 조금 하면서 좀 올랐고요. 물론 주가는 여전히 5만 원대 초반이니까 아직 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등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섣부르고 이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좀 살펴보면 뭔가 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니냐, 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아주 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나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을 법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이제 사실 해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홀가분하게 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의 폭이 좀 이제 이런 굴레가 풀렸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또 있겠고, 삼성전자가 뭐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갖고 있는 이 유보금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또 아직 뭐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HBM 관련돼서 뭐 좀씩 이제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악재들도 뭐 이제 얼추 다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웬만한 악재들이 다 소화가 되고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아니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확실히 이제 5만 원대 이쯤, 그러니까 4만 원대 후반에서 작년 전 저점이었죠. 이 부분에서 5만 원대 초반 사이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충분히 좀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꿈틀거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 휴전에도 불안한 한국 증시, 경기 둔화에 따른 미 금리 인하가 변곡점이다. 네. 사실은 이제 앞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신할 수 있는 거는 뭐 불문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우리 시장을 좀 끌고 올 만한 모멘텀이 조금 약간 약해진 게 사실이죠.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괜찮다가 지금 딥시크 쇼크 이후에 주춤한 상황이 좀 됐고요. 수급도 아직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외국인이랑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기금발 어떤 그런 수급의 어떤 해소 기대감도 조금 둔화된 것도 좀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환율이 1,460원대 다시 좀 복귀를 하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관세 얘기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에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 좀 다시 109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좀 강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도 강세를 좀 4.6% 수준까지 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연초 후에 증시 수익률도 보더라도 우리가 좀 괜찮긴 했는데 아직은 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2월, 3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월 달은 1월 달에 어떤 이런 흐름들에서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전반적으로 2월 초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2월 달에 금리를 좀 내릴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우리만 금리나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또 우리 경제가 뭔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2월 달에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는 이제 증권면에 있는 기사인데 역시 자동차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세 문제, 그다음에 배당락 문제 때문에 우리 자동차주들이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사실 자동차주라고 해야 현대차, 기아 얘기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제 표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하여간 뭐 썩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현재 20만 원대 초반, 연초 위에 좀 5% 넘게 떨어졌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0%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기아도 10만 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연초 위에 한 4% 가까이, 1년 전에 비해서는 11%가 넘게 지금 그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아마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가 대략 이 최근에 어떤 바닥권이 현대차는 20만 원 전후, 기아가 대략 9만 원대 전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바닥권까지 현재 최근의 추세, 한 1, 2년간의 추세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 문제, 배당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관세 문제는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는 글쎄요, 뭐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별로 큰 포인트가 안 나게 이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좀 기아가 전체 생산분의 약 60%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만약에 기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관세 때문에 25% 올라간다 그러면 기아차 잘 안 팔릴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당락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배당락이 이달 28일이고요. 기아가 다음 달 10일이거든요. 보통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까지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거래일 전까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따지면 현대차는 26일, 기아는 3월 17일이 이제 이 배당락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락일 나면 주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현재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주들, 즉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조금 이제 무거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좀 이 말씀이 되는 건데요. 자동차주는 어쨌든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관세가 좀 한 달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관세 리스크는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주가 부분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해서 그냥 좀 뭐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마냥 생각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모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내밀한 그런 뭐 외교 안보적인 그런 또 정치적인 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오늘 봉영식 박사님과 함께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예상을 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이제 현재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본격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해석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지금 현재 뭐 정상회담이나 이런 얘기들 일본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들에 좀 준비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또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차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역시 중국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원래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뭐 통화를 하기로 뭐 얘기가 됐었다 그러는데 뭐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무산됐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중국이 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 관세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그 관세 폭탄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는 그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숨고르기. 예, 왜냐하면은 그 백악관과 이제 국무부, 상무부 발표를 보면은 네. 이 관세 정책을 펼친 것이 꼭 관세랑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했다. 즉 예.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불법 마약류, 특히 이제 펜타닐을 그 미국에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네.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이런 처벌 차원에서의 네. 관세 부과고 또 그것을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보안을 자국의 병력, 경찰력 그리고 세금을 동원해서 강화를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국민 차원에서 이런 관세 정책이 유효했다.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미 주장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역조 현상이라든지 이것을 가늠자로 제시해서 이번 관세 정책이 필요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펜타닐 문제가 미국 안보에서 그 얼마나 그 중요한 문제냐면은 사실 지난 선거 때도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큰 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예, 민주당 맞습니다. 측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약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7만 5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이제 사망한 케이스거든요. 그 정도예요. 7만 5천 명 사망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약 7년 정도 그랬죠.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망한 미국 병사 5만 8천 명입니다. 근데 한 해 펜타닐 한 가지 약물 과용으로 7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펜타닐로 사망한 숫자가 22만 명인데 미국 내에서 이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개입했을 때 사망한 숫자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펜타닐은 그냥 마약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가 안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네. 치명적인 국가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했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1월 20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을 했는데 하나는 불법 이민자 그렇죠. 추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또 펜타닐 이런 마약 복용이 미국 사회를 네.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고 그것을 관세 폭탄이라는 형태로 제조 원인 중국 그리고 유입 원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적절한 대응 조치, 경제는 아닙니다만 적절한 이런 국경 보안이라든지 마약 그 카르텔 퇴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성공으로 포장할 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면서 IEPA 이게 이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 해서 1977년도에 만들어졌던 맞습니다. 법인데 아니 지금이 무슨 전쟁에 준하는 국제 비상사태도 하지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사망자와 예. 베트남 전쟁 사망자와 예. 비교한다면 이거는 정말 재난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쟁에 준하는 위급 상황이라는 것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그러니까요. 정당화한 것도 그 미국 남부 지역을 국가 비상 사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추가 권한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군대 동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치안 강화에 명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희가 이게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이게 원래 진통제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싸고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는 진통제인데
이 진통제가 왜 그렇게 뭐 이를테면 아예 마약으로 불리면서 옛날에 무슨 뭐 필로폰이나 이런 것처럼 불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냐. 이번에 사실 우리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아닌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이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해도 뭐 충분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여러 가지 있겠네요. 면에서 이제 네. 국민에게 설득력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예.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 오늘이 이제 3주 좀 넘었나요? 예. 한데 벌써 이제 폭풍 수준으로 굉장히 그 급속도로 그 선거 때 공약한 것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것을 한번 던져봄으로써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네. 미국과 무역에서의 흑자를 보고 있는 아일랜드라든지 한국, 대만, 일본 등 그리고 EU 연합의 반응을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니네 이제 예. 니네한테 곧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것을 그냥 말폭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그렇죠. 옮긴다는 예.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펜타닐 유입을 막는 그런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입장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스스로 국경 강화 계획에 자국의 세금을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9천억을 투입하기로 그리고 국경 배치를 위한 인력 1만 명을 추가 배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에서 관세 폭탄을 던지고 한 달 유예함으로써 이미 1조 9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좋죠. 예, 사실 불법 이민 문제하고 펜타닐 문제는 캐나다, 멕시코 관련돼서 뭐 어느 정도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도 그럴 법하네라고 설득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펜타닐 얘기도 있고 불법 이민이랑 사실 별 관계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펜타닐 얘기가 중국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멕시코랑 캐나다는 더군다나 이 우방인데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먼저 쳤고 그리고 물론 관세도 무려 25%, 물론 한 달 유예되긴 했으면 25%를 부과를 했고 이런 점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셋이 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중국보다 2배도 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친구고 파트너고 동맹국가면은 미국을 더더욱 등쳐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했기 때문에 좀 벌을 줘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과 공포 전술이라고 그러죠. shock and aw라고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그 뒤에 중국이 있다면은 중국과 같은 편이다. 예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그 전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메시지를 날렸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편에 서든지 테러 집단의 편에 서라. 그래서 이라크 참전에 기여를 안 한다면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협력했다는 증거가 없고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겠다 했을 때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이라크 전쟁에 참여 안 한다고 당장 미국의 적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시 독트린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거나 미국의 이런 안보망이라든지 경제망에 무임승차를 한다면은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중국에는 25%가 10% 관세를 부과했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관세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를 추가하면 35% 관세가 되죠.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번에 나프타 협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아직도 관세 제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25% 부과한다 하더라도 3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더 이상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네. 것은 그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을 하려고 해도 예. 25% 관세가 붙으니까 35% 관세를 물고 직접 수출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을 받았던 소위 중국 디커플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가 더 이상 중국의 이제 수출 기지로 일할 그런 관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네. 사실 캐나다가 2023년에 미국과의 교역국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지만 500억 달러 정도의 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멕시코가 미국의 두 번째 흑자국입니다. 최대 교역국인데 역시 1,080억 불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 캐나다가 무역 협력국이라든지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중국하고 똑같은 미국의 등골을 빨아먹는 이기적인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를 중국과 같이 첫 타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국 얘기를 하나 더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사실 원래 오늘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통화가 예상이 돼 있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보다는 중국과의 어떤 이 관계가 일기 때보다는 좀 더 유연해지지 않게, 사실 이런 기대감에서 시장도 굉장히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앞서서 중국이 10일부터죠. 10% 일부 품 LNG 같은 건 15%, 그 다음에 히토류 이제 그 수출 통제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빈정이 상한 게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것도 결국은 양측 간의 협상술의 일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일기 때에 네. 비하면은 일기 때는 중국이 설마 하다가 이제 꼭 집어서 주요 타겟이 돼서 관세 폭탄을 감수했다면은 이번에는 워낙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가 대선에 참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리고 다른 교역 국가에게는 10%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이것을 예상하고 일기 때 4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한 것이 보입니다. 왜 우리도 선생님이 시험이 언제 치러지고 무슨 과목이고 출제 범위가 어떻고 예상 문제가 어떻다고 얘기한다면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이 되겠지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 이번에 보면 중국이 이제 10%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보복 관세의 그 품목에서 중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중요 품목은 또 제외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고급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항공업 관련 부품은 이 10% 관세 대상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도 치킨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부과한 이제 10% 보복 관세가 약 2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미국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인데 네.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10% 보복 추가 관세가 중국 수출에 이제 4,500억 달러 정도 피해를 미치는 거에 비하면은 네.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니까요. 1대1로 그 대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 10%는 중국이 이제 대한 미국의 수출의 최소는 12%, 최대 29% 정도의 피해에 그치기 때문에 아직 그 전면전에 중국이 돌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중국도 보입니다. 간을 보긴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통화를 이제 언제 하고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취임 전에는 통화를 했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좀 어쨌든 좀 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근데 같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뼈 있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충돌하면 서로 다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고 메시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날렸고 사실 이제 트럼프 일기 초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격과 공포 전술을 그대로 구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받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2018년 1월 6일에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며칠 후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가동했죠. 셀프가 그때 그래서 가동했었죠. 삼성 세탁기가 이제 대미 수출에 이제 네네.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죠. 네네네. 그 다음에는 3월에는 두 달 후에는 수입 철강에 25% 관세, 알루미늄 수입에는 10% 관세를 네. 부과했고 중국을 때린 것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품 중에서 주로 농산물 위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때렸고 네.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 다시 추가로 1,200억 달러 규모의 15% 추가 관세를 때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미 매를 맞아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중국 그런 무역을 보호할 것인가는 이미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중국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사실 오늘 이제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날이네요. 며칠 안 네네. 남았습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을 할 정상이 좀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고, 여기다 이제 관세 이제 조만간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뭐 다른 나라들이 각국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줄대기해서 그렇게 말하라고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재계 인사 한두 명만 가서 그냥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국내 정치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우리 한국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예. 또 관세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대응을 하긴 해야 될 거고. 미국의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같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냈지만 또 불리했던 건 뭐냐면은 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워낙 악화됐었기 때문에 그 한국과 당시에는. 일본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서로 이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근데 한국과 그렇죠. 일본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면은 한국의 입장도 더 강화됐을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한국을 대표해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구축한 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이제 북한의 핵 그리고 군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 풀스탑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지난 네. 4년 동안에 구축한 대북 안보 협력 체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물이라고 그냥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계속 살리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쟁에도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면은 이시바 총리가 사실 일본 총리지만 한국 정부에게 도움은 되는 메시지를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죠. 그게 외교안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상이 유지된다면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힘든 한국 정부로서는 플러스 요소가 그러면,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대아시아 국가의 이제 관세 폭탄을 좀 축소시킬 수가 있다면 그거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현재 그것도 자동차 역시 일본이 수출에서 주도해서, 예. 예. 현재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 비중이 47.5%에 달하고 있는데 네. 일본 자동차 수출도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일본 총리가 일본 자동차의 대미 시장 수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달해 준다면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시바 총리가 해줄까요?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일본 안보에 부합이 되고 일본 자동차 산업 보호에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본 총리로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는 네. 이런 외교 행보가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쨌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대응을 했던 부분을 이제는
일본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더 좀 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분명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봉영식 박사님 모시고 이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요. 오늘 뉴욕 시장 괜찮았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면서 주요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